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인권 13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3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의 주제는 46장 디아스포라 시대 재외동포의 인권, 그리고 47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시간이 되면 48장 증오의 시대와 혐오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장 디아스포라 시대 재외동포의 인권입니다. 자, 845쪽에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재외동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은 또 중국 동북부 지방에 1천만 명이 살고 있고 그 중에 100만 명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선족이 한국에 와서 무슨 댓글 부대로 여론 조작을 하고 엄청나게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조선족은 외모와 언어만 한국 사람이지 자신을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불만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조선족도 늘어나고 있다. 외모와 언어만 같다고 동포들을 우대하는 것은 외모는 다르지만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출산한 아동들과 한국으로 귀한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혈통이 같은 동포들을 우대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 하지만 동포들을 우대하여 한국 사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러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해방 전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 중국, 러시아로 이주한 동포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저는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제기 보시겠습니다. 문제제기 읽어보겠습니다. 국적으로 보면 외국인이지만 혈연적으로 보면 한국인과 동일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재외동포라고 부른다. 따라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일정한 사유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구분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해외동포 및 재외국민의 숫자는 700만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50% 정도가 일본과 중국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가 258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에 사는 동포로 223만 명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밑에 표 46-1 밑에 보시겠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재외동포를 외국 국적 동포로 지칭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재외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오케이.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848쪽입니다. 848쪽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재외 동포는 자발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징용되어 외국으로 이주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 동포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군수산업 노동자나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징용되어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주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외국 국적의 취득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체류국의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갖다 우리가 보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이기는 하지만 강제로 징용당한 재외동포들과 유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주한 자들,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러시아로 이주한
그리고 러시아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주했을지라도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징용되었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이다. 이처럼 특별한 주목이 필요한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혈연적으로 같은 혈통을 가진 모든 재외동포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하는 근거를 살펴보고 재외동포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보기도 하자. 그런데 여기서 재외동포를 포함한 혈연적으로 같은 혈통을 가진 모든 재외동포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하는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튼 이 교재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평등의 원칙 이런 게 있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체류 자격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외국인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르면 F4에 해당한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 따른 체류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다른 어떤 체류 자격보다 길고 연장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는 부동산 거래 또는 금융 거래에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9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외국 국적 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평등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재외동포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동등한 대우를 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바로 평등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 동등 대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서 차등 대우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다른 외국인과 비교하여 다른 것으로 보아 차등 대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평등원칙에 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여 문화적 또는 언어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혈통과 국적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도 모두 다른 순수한 외국인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재외동포를 활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 대우를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재외동포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이유가 고작 이렇게 재외동포를 활용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 대우를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를 활용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재외동포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졸렬한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갑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합치한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 이유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동포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동포의 문제입니다. 제일동포 개관입니다. 제1동포는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한 210만여 명의 한국인 가운데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60만여 명의 동포들과 그 자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하였다가 일본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손들이 흔히 제1동포라고 부르는 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한국전쟁 후 한반도가 분단되어 한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분단 전에 한반도로 이면은 조선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협정을 체결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주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해서는 1982년에 제정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서 특례 영주권을 부여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의 시효가 25년이었던 관계로
시효가 만료되는 1991년 이후에 태어난 제1동포들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되었는데 모든 식민지 출신자들과 그 자손들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가진 제1동포는 42만 명 정도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특이한 어떤 국적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문단 보시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85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적법에 따라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일본 국민이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일본인인 제1동포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1동포들은 귀화 절차를 통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제1동포 2세나 3세들은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1동포는 35만 명이고 영주권자를 포함하면 흔히 제1동포로 불리는 동포 숫자의 수는 대략 8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국적 취득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적 취득의 문제. 현행 국적법은 혈통주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귀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제1동포 1세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자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기 때문에 제1동포가 이미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간이 귀화 절차를 따르게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국적 회복 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동포의 국적 회복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3번, 3장. 강제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청구권은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두 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개망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징용되거나 위안부를 강요받은 한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문제는 배상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일본 법원의 판결이 배치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외국 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효력 인정의 요건으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일본의 강점을 정당한 것으로 전제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에 따라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여 강제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법원이 일본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배치되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은 강제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중국 동포 조선족의 문제. 이거 아주 이 조선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크라임 소스, 범죄의 원천입니다. 먼저 개관 보시겠습니다. 개관. 중국 동포 조선족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중국으로 이주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과 그 자손들로 거의 대부분 동북 삼성, 흑룡강성, 길림성, 료동성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다. 이미 1930년에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60만 명을 넘어섰고 해방 직전에는 230만 명에 이르렀으나 해방 후에는 한국으로 귀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를 제외하고 230만여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중국 동포는 대부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중국 동포들은 221만 명에 이른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도 증가하게 되었다. 국적 취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이 네이버나 이렇게 댓글 부대입니다. 댓글 부대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첩입니다. 대부분이. 중국 동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들도 있지만 제1동포와는 달리 대부분 경제적 목적이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자발적 의지에 따라 중국으로 이주했던 점에서 강제징용에 의해서 일본으로 이주한 제1동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제1동포들은 자동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반면에 중국 동포들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 동포들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야 하고 중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일 뿐이다. 그럼 세 번째, 이주 노동자 및 불법 체류자로서의 문제. 조선족은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들이 대부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주범들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는 거의 60만 명이 넘는다. 지금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5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중국 동포가 차지하고 사실상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들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방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반면에 재외 동포 자격을 가진 중국 동포는 30% 정도다. 방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단순 노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많은 중국 동포들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국 동포들은 재외 동포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만 명이고 이 가운데 95% 이상은 중국 동포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 동포의 국내 입국 목적이 단순 노무 형태의 생계형 이주 노동이고 18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 동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점을 확인시켜준다. 대부분이 단순 노동자니까 이들이 중국 공산당에 돈을 집어주면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와 관련된 인권 문제가 임금 체불, 차별, 사회보장, 강제 퇴워 등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 세 번째, 러시아 동포 고려인의 문제입니다. 러시아 문제,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다릅니다. 현황 보시겠습니다. 현황. 18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는 일제강점기에 연해주가 항일운동의 기지가 되면서 활성화되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1917년에는 러시아에 이주한 한국인 고려인 수가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스탈린 정부는 연해주에 살고 있던 18만 명에 달하는 모든 한국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여러 국가로 분리되어 2015년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18만여 명, 카자흐스탄에 10만여 명, 키르기스탄에 2만여 명, 타지키스탄에 1천여 명, 그리고 러시아에 17만여 명의 고려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독립국가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심화되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고려인들의 러시아 이주가 시작되어 연해주 지역이나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돌아오는 고려인 숫자가 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3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고려인의 명예회복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러시아 재이주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거주하던 독립국가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옛 소련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려인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복잡한 국적 취득 절차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고려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에서 국적 취득의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동포의 경우에는 특히 사할린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동포의 경우에는 제1동포의 경우처럼 강제징용되어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고 중국 동포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세 줄 밑에 중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징용된 러시아 동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러시아 동포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러시아 국적의 취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운동을 위하여 러시아로 이주한 동포의 경우에도 국적 취득에 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연 그러면 이런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살아온 그곳에 생활터전이 있는 재외 동포들의 국적 취득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거의 강제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외 동포들에게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58쪽입니다. 국경과 국적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 동포는 단지 외국인일 뿐이다. 특히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외국으로 이주하여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 동포의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한 단지 같은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대우를 하자는 주장은 매우 순진한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이주하여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로 이주한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의 강제징용이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서 또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의 목적으로 이주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주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주 후에 귀국도 불가능했고 외국 국적의 취득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는 특별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적 취득에서도 특별한 고려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국적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국민에게만 국가의 보호가 제공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단지 혈통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외모와 언어 및 문화가 우리와 같다는 동질성에서 나오는 국익에 대한 도움이다. 바로 이것이 재외동포를 갖다가 특별하게 대우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국익에 대한 도움, 특히 정부 수립 이후에 자발적으로 외국에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면 특별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 수립 이전에 불가피하게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인이 되어버린 재외동포들과 그 후손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권이 관점, 다시 말해서 국적 포기와 선택에 관한 인권의 관점에서 특별한 대우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출입국이나 국내 활동 또는 국적 취득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동포와 그 후손들에게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알기로 외국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하고 46장 마치겠습니다. 47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소수자는 트랜스젠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수자의 인권과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보시겠습니다. 47장 거기 861쪽입니다. 861쪽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말한다. 강자는 약자에게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약자는 늘 강자에게 억누름을 당하고 빼앗겨야 하는가? 인간 사회가 이래도 된다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밀림의 법칙을 적용받는 동물과 인간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이 책의 저자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만일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었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비근한 말로 우리는 조선에는 양반과 평민, 양반이 있었습니다. 과연 양반이 그런 평민과 상민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만 했다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518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양반이라는 사람들도 그 사회적인 책임이 있었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이상을 버틴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강자가 항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한다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사회를 보는 시각에서 관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 차별의 현실은 지옥과도 같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차별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차별의 현실을 알아달라고 목이 터지게 외친다. 목숨을 걸기도 한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는 슬프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에도 응답하는 공동체만이 건강한 공동체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입니다. 평등은 정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평등은 자유만큼 중요하다. 그렇지만 자유의 현실만큼 평등의 현실은 그 이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소수자의 개념입니다. 소수자의 개념. 어느 나라에도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는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여성, 장애인, 유색인종, 동성애자들을 들 수 있다. 어쨌든 그들이 처한 현실은 대단히 가혹하다. 따라서 신속하게 그들의 현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수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될 것이 요구된다. 양적인 소수자와 질적인 소수자 알아보겠습니다. 소수자, 영어로는 마이너리티, 소수자와 다수자는 우선 집단의 숫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이나 자본 또는 정치적 발언권에 따라서 소수자가 구분될 수도 있다.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의 숫자에 따른 소수자를 양적인 소수자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이외의 기준에 따라 소수자를 질적인 소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여성입니다. 여성이 왜 소수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이 숫자를 볼 때 절반 이상인데 절반을 차지하는데 왜 질적인 소수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 소수자와 절대적인 소수자. 소수자와 다수자의 관계는 변할 수도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자가 될 수도 있는 소수자를 상대적 소수자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도 다수자가 될 수 없는 소수자를 절대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63쪽입니다.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가 가변적일 경우에는 다수자도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자가 소수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반면에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가 불변적인 경우에는 다수자가 소수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관심이나 배려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절대적 소수자의 상황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서 제기되지 못한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 번째, 발굴된 소수자와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소수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음지에 묻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히 절대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소수자는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에 드러내어 소수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소수자는 사회적 발언권을 얻지 못해 공론의 장에 등장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다수자가 소수자의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대신 끌어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수자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해악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소수자의 사회적 해악이 바로 테러리즘입니다. 테러리즘. 예. 그들은 무관한 피해자, 이너선 빅틈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개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차별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의 개념과 유형. 자, 차별의 개념 알아보시겠습니다. 차별이란 우선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차별적 대우는 차별이다. 반면에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해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차별은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근거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합리적인 차별 대우는 차별이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 대우만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는 모든 차별적 대우를 차별이라고 이해하는 생각에는 절대적 평등의 이념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어떠한 경우에는 항상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적 대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여기서 평등은
같은 것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하는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상대적 평등은 이런 상대적 평등, 즉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게 되면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차별적 대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만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별의 유형. 차별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차별의 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차별과 사안에 의한 차별로 구분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차별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의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밖으로는 드러나는 차별 의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간접적인 차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과 상관없는 중립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쪽 성에 속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어서 결과적으로 한쪽 성에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차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간접적인 차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체력장을 측정을 하는데 여성과 남성을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다 똑같이 12초 13초 이렇게 해버리면 여성이 사실상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간접적인 차별 대우도 차별 대우이지만 모든 차별 대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면 차별로 금지된다. 다시 말해서 간접적인 차별 대우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차별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적인 차별과 사실적인 차별입니다. 법규범 자체에 의한 차별을 법적인 차별이라고 한다. 반면에 법규범 안에 차별의 요소는 없지만 법규범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실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별을 사실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인 차별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실적 차별은 간접적인 차별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를 배려하여 우대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인 우대 조치 또는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 아니면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한다. 이걸 미국에서는 affirmative action, 예를 들어서 이과대학을 갖다 입학 정원에서 아예 예를 들어서 20% 정도는 아예 흑인으로 뽑는다. 이런 것을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소수자를 우대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소수자의 사실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차별 대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사실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소수자에게 논중 부담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적 차별은 사실적 평등을 전제하는 개념이며 사실적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법적인 평등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실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논중 부담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점에서 리걸 마인드, 법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적 평등을 주장하려면은 제3자, 법원에 가가지고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입장을 개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제3자가 제3의 장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좀 증거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우대 조치와 역차별, 소수자의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 이것은 다수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생을 뽑는데 무조건 20%, 10% 정도는 흑인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백인이나 다른 동양인들에게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정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면 그만큼
다수자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적 시정 정책으로 다수자에게 또는 다수자에게 발생하는 또 다른 차별을 역차별,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른다. 다른 모든 차별과 마찬가지로 역차별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역차별은 허용될 수 있고 역차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우대 조치는 가능하다. 이것은 단지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로 발생하는 역차별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그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 번째, 차별적 사유에 따른 차별 유형 보시겠습니다. 차별은 차별이 사유에 따라서 유형화될 수 있다. 헌법은 금지된 차별 사유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19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9가지 차별 사유. 19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차별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별 유형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오케이. 다음에 소수자의 평등권입니다. 소수자의 평등권. 거기 867쪽입니다. 소수자의 문제는 결국 차별의 문제다. 소수자가 다수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차별적 대우의 내용은 대부분의 자유와 권리이기 때문에 차별은 결국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수자의 권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차별적 대우 그 자체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차별적 대우의 내용인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이다. 그 밑에 1번 보시겠습니다. 차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소수자가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왜 차별을 하느냐, 차별하는 이유를 제시하라 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차별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대우로 이해할 때 차별받는 소수자는 우선 차별하는 다수자에게 차별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차별하는 다수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평등 원칙에 따르면 평등 대우를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차별 대우를 주장하는 쪽이 논증 부담을 진다. 다시 말해서 평등 원칙은 평등 대우에 유리한 논증 부담 규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으로 대우할 것인지에 관한 논증 게임에서 자신의 주장을 먼저 논증해야 할 부담은 차별적인 대우를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논증 부담이 반드시 논증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논증을 못했다고 해서 차별을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증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에게 유리한 논증 부담의 규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소수자가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 차별하는 사람 쪽에 왜 차별하느냐 이유를 대라고 말한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별의 이유를 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차별 이유를 대지 못할 경우 차별을 철회해야 한다는 그런 권리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을 해야 되는 사람이 논증 부담의 규칙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있습니다.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차별 대우에 관한 근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서 그냥 내 멋대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차별 대우하는 근거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근거는 다른 사람들, 특히 소수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등에 관한 논증 게임에서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것인지는 각각의 주장이 제시하는 논거의 질에 따라 결정이 된다. 비록 소수자에게 유리한 논증 부담의 규칙이 논증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논증 게임의 승패는 논거의 질, 즉 논거의 합리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다수자가 차별 대우를 주장하든 소수자가 평등 대우를 주장하든 간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상대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것이 바로 논증 게임에 임하는 이성적인 시민의 기본적인 윤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차별을 받아도 그것이 차별이 가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의 경우에 차별 대우의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차별 대우의 내용이 소수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의 근거가 충분히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차별의 내용이 소수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면 그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적인 대우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 대우는 결국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 여기서 차별을 위한 목적과 차별을 받는 소수자의 권리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한쪽의 일방적인 실현이나 다른 한쪽의 일방적인 제약이 아니라 충돌하는 목적과 권리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실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만 소수자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화와 균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은 법적인 차별뿐만이 아니라 사실적인 차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수자는 사실적인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위한 조치는 소수자를 배려하여 우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로는 소수자에 대한 쿼터제, 할당제, 아까 말한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갖다가 흑인들에게 10% 이상 20%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로는 소수자에 대한 쿼터제가 할당제가 될 것이지만 전체 점수 또는 일정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같은 약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지금 5.18 유공자들 자식 새끼들한테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10%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10점이 아니라 10%입니다. 10%.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수자를 우대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은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키므로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의 부담은 소수자가 부담한다. 평등에 관한 논증 게임에서는 언제나 평등 대우를 주장하는 자가 차별 대우를 주장하는 자가 논증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소수자는 사실적 차별 해소를 위하여 평등권 대신에 사회적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복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적 차별의 해소를 평등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논증 부담을 지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논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근거로 사실적 차별의 해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적인 한계인 권리 내용의 불명확성이라고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본권처럼 그 내용의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용과 범위가 대단히 불명확한 사회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자칫 소수자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끝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8장 증오의 시대와 혐오 표현으로 증오의 시대와 혐오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을 아시죠? 유태인 학살만 당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 사람도 수백만 명이 죽었고 수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증오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증오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나 아시아계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페인트를 갖다가 쏟아붓는다거나 총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오입니다. 증오. 이 증오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증오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증오의 시대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71쪽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성, 동성애자, 외국인, 특정 지역 사람 등에 대한 비속어들이 넘쳐야 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현의 자유를 외친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들이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를 수호했던 투사했던가.
혐오 표현은 말 그대로 단지 표현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 속에 담긴 증오와 반감은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른바 혐오 범죄라는 이름의 폭력이 특정한 집단에게 가해진다. 동성애자 결혼식에 난입해서 오물을 끼얹는 행위가 대표적인 경우다. 타인에게 해악이 되는 표현도 자유로운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도대체 말로 해서는 제거되지 않는 표현도 존재한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표현들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고 자유로운 표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자, 증오 시대와 혐오 표현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반감을 담은 혐오 표현들이 범람하고 있다. 여성을 비하하거나 동성애자를 조롱하는 표현, 특정 지역의 출신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특정한 인종의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 한국에는 잘 없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러한 표현들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혐오나 증오의 감정을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나 증오의 감정을 담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은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모욕하고 거기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된다. 또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폄하해서 그들의 차별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이 결코 다수자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소수자인 경우에 그들의 힘만으로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혐오 표현에 관련된 법률 문제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공부했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해당이 됩니다. 진실을 말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실을 말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혐오 표현은 특정한 집단을 모욕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대응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범죄를 혐오 표현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밑에 법령 48-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보시겠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죄입니다. 공연히, 여기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를 공연히라고 합니다. 공연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또는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히 그 밑 2번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증이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1조 모욕죄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형법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구분되어 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의 공통적인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 메시지로다가 누구를 모욕했다. 그러면 그건 공연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 메시지는 그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카톡에다가 어떤 사실이나 허위 사실 또 모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점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